P2P 금융법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왔습니다. 17년 만에 국내에서 새로운 금융산업이 탄생한 건데요. 앞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 또 그동안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는 줄일 수 있을지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아직 많거든요. 먼저 P2P 금융, 이게 뭔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P2P의 약자가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을 중간에 플랫폼이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네, 중개하는 거군요. 예, 중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혼 정보회사가 네. 신랑과 신부를 서로 매칭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궁합이 맞는 사람은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업체를 분석을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중에 이제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금리가 지금 현재 시중 금리보다는 더 이제 투자 수익이 높은 거죠. 네. 8%, 10% 그런 거고 이제 투자를 받는 즉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은행보다는 높지만 예를 들면 사채 시장 이런 데보다는 좀 낮은 그러니까 그렇죠. 중금리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도 기존 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고 투자 수익을 투자를 받는 사람도 기존의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사채 시장보다 훨씬 낮은.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구조라는 기본적인 어떤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P2P 금융이 등장하자마자 2016년 말에는 규모가 6천억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4조 7천억으로 2년 만에 굉장히 급성장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동안에 좀 사기, 횡령, 또 위조 이런 어떤 많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이런 어떤 관련된 건이 3,000건이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3,000건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2017년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 3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 문제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법적 어떤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네. 향후에 그런 어떤 소비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즉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어떤 규제, 관리 이게 가능하게 된 거죠. 사실 그동안은 이 P2P 가이드라인 정도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세계 최초로 P2P 금융에 대한 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들도 당연히 담겼을 거라고 보는데 이 P2P 금융에 대한 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법안 크게 이제 4가지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기 자본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3억에서 5억으로 그러니까 5억이라는 자기 자본금을 늘여놨기 때문에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좀 설립을 해라. 네. 이런 게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들을 즉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투자금과 회사의 어떤 운영 자금 이걸 법적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아예 따로 칸막이를 해놨군요. 예, 그래서 네. 투자금을 보호할수록 또 이제 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P2P 금융업체에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는 게 그동안에는 금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풀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80억 정도가 모였는데 20억이 안 모여지면 그건 이제 결국에 펀드 구성이니까 이 투자 구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네. 이제 채워넣을 수 있는 즉 P2P 플랫폼에서도 자기 투자가 가능한 조항을 만들어 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라든지 사모펀드 이런 데가 이런 어떤 P2P 플랫폼 회사 또는 이런 각자 투자 어떤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네.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크게 네.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제화됐다는 거에 상당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규제를 없애는 분위기 가운데서 규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 P2P 금융이라는 시장 자체가 과연 생태계가 혼탁해진다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사이에 30배의 어떤 사기나 이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면 네. 이 시장 자체는 내버려두면 붕괴된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점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즉 깨끗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면 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번 어떤 법률이 규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키운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P2P 금융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취약점으로 여겨졌던 중금리 대출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점은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금리 시장은 사채 시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이제 P2P 어떤 시장 자체가 잘 활성화가 된다면 결국에는 고금리 시장을 흡수해서 중금리 시장으로 만들어내는 즉 그렇죠. 중금리 시장이 고금리 시장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우리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법제화가 됐어도 P2P 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지적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2P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신뢰성의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에 대한 그리고 정확하게 금감이라든지 특히 이제 금감에 등록이 돼 있는 회사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자율 이런 것도 결국 혹시 숨겨진 이자가 없는 건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P2P 플랫폼 회사가 도산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네. 돈을 결국에는 갚으려고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플랫폼 회사에 대한 신뢰도 이걸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